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공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로마가 카르타고와 벌인 포에니 전쟁 승리 후 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지만 귀족과 평민들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면서 혼란한 이 틈을 이용해 야심가들이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카이사르라는 인물의 출현으로 사실상 공화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제1차 삼두정치의 시작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이사르부터 그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출현하는 시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카이사르의 고모부가 평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평민파의 우두머리 가이우스, 마리우스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평민파와 대립각을 세운 귀족파로부터 미움을 사면서 한때는 살생부에 올라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 로마를 떠나 지내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다른 나라에서 다양한 견문을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기원전 78년 귀족파의 우두머리인 루시우스 술라가 죽었다는 소식에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흘러 카이사르는 기원전 69년부터 재무관에 이어서 안찰관, 법무관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콘술이 되려고 했지만 원로원의 반대에 부딪혔죠. 카이사르는 좌절하지 않고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결국 콘술이 되고 맙니다.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로마 시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임기 1년이라는 콘술을 지낸 카이사르는 기원전 58년부터는 로마가 획득한 식민지인 갈리아로 가서 지방장관이 되었고 기원전 51년까지 갈리아 일대를 정복합니다. 카이사르는 7년 동안의 전쟁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고 그 기록은 갈리아 전쟁기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에서 이름을 날렸지만 원로원은 귀족보다는 평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카이사르의 인기 상승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카이사르의 정치적 동료인 폼페이우스를 꼬드겨서 카이사르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원로원은 기원전 50년 카이사르를 향해 군대를 해체하고 홀몸으로 귀국할 것을 명령합니다. 카이사르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당시 외지에서 로마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루비콘강을 건너와야 하는데 장군들이 루비콘강을 건널 때는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는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면 반란을 도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7년 동안 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영토 확장에 성공한 카이사르는 루비콘강을 앞에 두고 큰 결단을 내리는데 이때 부하들에게 한 연설 중에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접한 원로원의 귀족들과 폼페이우스는 당황하면서 로마를 급히 떠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그리스의 파르살로스라는 지역에서 기원전 48년 폼페이우스와 일대 격전을 벌이는데 폼페이우스는 전투에서 패배한 후 이집트로 도망칩니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7세 그리고 그의 남편이자 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폼페이우스와 우호적으로 지내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대세가 카이사르에게 넘어간 것을 깨닫고는 부활을 시켜서 이집트로 넘어온 폼페이우스를 죽이도록 합니다. 더불어 당시 클레오파트라 7세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지지하던 세력에 밀려서 파로 자리에서 쫓겨난 뒤였습니다. 폼페이우스를 쫓아서 이집트로 온 카이사르는 싸늘한 시신이 된 폼페이우스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비록 적이 되어서 싸우기는 했어도 한때는 동료였고 그의 사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카이사르를 통해 파라오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시도했고 결국 미인계를 이용해 카이사르와 연인이 되어서 파라오가 된 뒤 기원전 47년에는 카이사르와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아들 카이사리온을 통해 이집트는 물론 향후 로마까지 차지하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카이사르의 입지는 탄탄대로를 걷지만 원로원 귀족들은 카이사르가 언젠가는 황제가 되려고 한다는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카이사르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는 기원전 44년 3월 실행에 옮깁니다. 14명의 원로원 귀족들의 칼에 무참히 찔린 카이사르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후 로마는 누가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카이사르가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을 공개하자 상속자는 이름도 생소한 10대 후반의 앳된 청년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누나, 그 누나의 딸의 아들, 즉 카이사르에게는 손자뻘이었습니다.
카이사르에게는 충직한 부하 안토니우스가 있었는데 상속자로 자기 이름 대신 생소한 옥타비아누스가 나타나자 적잖이 당황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된 이후 로마의 군인들은 옥타비아누스를 따르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야망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안토니우스와 대립각을 세우는 대신 함께 힘을 모아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레피두스라는 인물도 함께 끌어들여서 제2차 삼두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클레오파트라 7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카이사르가 죽은 뒤 자신의 꿈이 좌절된 것에 절망하던 클레오파트라 7세는 안토니우스에게 접근해서 또다시 이집트와 로마를 함께 지배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던 터였습니다. 제2차 삼두 정치를 하게 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레피두스는 로마의 넓은 영역을 세 개로 나눠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클레오파트라에게 홀딱반한 안토니우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차지한 영토를 로마에 귀속시키지 않고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아들 카이사리온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삼두 정치에 금이 가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사이에 기원전 31년 전투가 발생하는데 이들이 지중해에서 싸운 전투가 바로 악티움 해전입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힘을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옥타비아누스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전투에서 패한 안토니우스는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진 클레오파트라 역시 독사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드디어 옥타비아누스가 이끄는 로마 제국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제1시민 프린캡스라고 지칭을 했고 원로원도 그 자격을 그대로 부여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카이사르의 출현부터 그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제국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